내 친구가 자기는 악마에게 공격당하고 있고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보았다고 주장해왔어. 나는 그냥 그놈이 정신을 놓았나 보다 생각했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놈은 자기가 공공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시도했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라고 말해왔고, 그 말이 사실상 그가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걸 뒷받침했지. 한 달쯤 지났을까 그놈이 산에서 거짓골을 하고 내려왔어. 친구의 여자친구는 친구랑 헤어졌고 친구의 등은 둥근 멍자국과 긁힌 상처로 뒤덮여 있었어. 우린 영하 6도의 날씨에 내 집 뒷 포치에 앉아 있었고 거기서 나는 그놈을 위로해주고 있었어. 그러던 그때 난데없이 나는 나랑 친구 사이에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서 있는 감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 그 왜 있잖아, 누가 내 등 바로 뒤에 딱 붙어서 서 있으면 느껴지는 바로 그 느낌 말이야. 내 뒤에 서 있는 그 무언가는 마치 불붙은 수치로 만들어진 것처럼 내 감각을 집어삼키는 듯한 강한 열기를 뿜어내는 것 같았고, 그 느낌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어. 마침내 그것이 나를 만지는 느낌이 났고 그 순간 내 배가 물리적으로 휘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내가 고개를 돌리자 친구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 저게 바로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거야. 그게 정확히 뭐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친구는 이제 좀 나아졌어. 하지만 그 공격이란 걸 아직도 당하는 듯 했고, 그랑 같이 살았던 사람들한테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더라. 산에서 왔다던 그의 전 룸메이트들이 있었는데 그 2명 다 완전히 미쳐버렸어. 진짜 폐쇄병동에 갇히는 뭐 그런 수준으로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은 우리 아빠가 살 때 당시에 완전 똥값이었는데 아빠는 그 이유를 몰랐었어. 이웃 중 하나가 와서 왜 사람 죽은 집을 사냐고 물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우리 아빠는 신문을 뒤지고 경찰에게 물어보며 조사를 좀 했고 이 집의 전 주인이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하지만 아빠가 알아내기 전에 말이야,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그 집에서는 가끔 그림자로 된 사람이 어두운 계단 위쪽에 앉아서 나를 부르곤 했었거든. 자기가 나를 죽일 수 있게 위로 올라오라면서. 난 그의 얼굴이랑 목소리를 꿈에서 보고 들었어. 그가 내 꿈속에서 내 가족들을 전부 납치해서 묶어놓고 내 눈앞에서 한 명씩 죽일 때 말이야. 우리 아빠가 전 주인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가져왔을 때 그곳에 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 있던 사진 속의 그 얼굴이 바로 내 꿈에서 내 가족을 죽였던 그 사람의 얼굴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실제로 위층에 올라가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그가 나한테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날 벽이랑 바닥에 내팽개치곤 했었어. 그 소리를 들은 내 부모님은 그냥 내가 위층에서 노는 소리라고 생각했었고, 아래층에서 TV를 보고 있자면 그놈은 그냥 계단 위쪽에 앉아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었지. 우리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갔고 몇 년 전 누나들이 서로 수다를 떨다가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둘 다 계단 위 그 그림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 그건 나만 겪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 아빠는 뉴저지 트렌튼 시내 유인 근처 할리우드 비디오에서 불과 몇 년 전까지 근 20년간 일을 했었는데 언젠가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었어. 아빠가 어느 날 아침 가게를 열고 있는데 가게 뒤쪽 대형 쓰레기통 근처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래. 아빠가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니 웬 노숙자 둘이 대형 쓰레기통 옆에 서서 뭔가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게 보였고, 아마 고철 같은 걸 두고 말싸움을 하는가 보다 생각한 아빠가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다가서자 노숙자들이 다투기를 멈추더니 순식간에 공포에 질리는 게 보이더래. 그러면서 쓰레기통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아빠 보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
오전 6시 아침 대바람부터 겁을 먹은 아빠는 이에 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대. 경찰이 쓰레기통을 조사했고 알고 보니 그 쓰레기통 안에는 토막난 사람의 팔이 있었던 거야. 아빠랑 경찰 둘 다 노숙자들이 마피아의 시체 유기장소 같은 거를 어쩌다 발견한 것 같다고 확신했다고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견되게 한 거라고 생각되기도 해.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 시신의 나머지 부분은 결국 끝까지 찾지 못했거든. 진짜 뉴저지에서의 마피아의 존재감은 장난이 아니라니까. 나는 형과 내 여자친구의 사촌이랑 사냥을 갔다. 이곳은 메릴랜드의 숲속. 우리가 캠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5시가 다 되었고 곧 해가 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사촌인 잭이 불을 피우고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만약 큰 동물이 근처를 지나가면 캠프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빈 깡통을 끈에 묶어 나무 사이로 줄을 늘어뜨려 간이 경보장치를 설치했다. 저녁을 먹고 늦은 밤, 형이랑 사촌 잭은 골아떨어졌고 나는 늦게까지 깨어서 연쇄살인마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디선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알아챘는데 그 대화라는 게 약간 이상했다. 우리 길 잃은 거 아니야? 제리 어디 있어? 그리고 젠장 게리 같은 말 그대로 그냥 관련 없는 문장들을 읽는 것 같았다. 얼핏 평범하게는 들렸지만 자세히 들으면 마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다 언어 장애까지 있는 사람이 술을 잔뜩 마신 것 같은 말투로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좀 설명이 웃길지는 몰라도 딱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말투였다. 나는 이 대사와 문장들을 중얼거리는 그 무언가의 정체를 보았다. 그놈은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185 정도였는데 나보다 수센치는 더 커 보였다. 나는 텐트 안에 내 침낭 안으로 기어들어가 그놈이 움직이는 걸 지켜보며 자는 척을 한다. 난 한쪽 눈만 살짝 뜬 채 그놈이 텐트를 찢고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것을 본다. 실제로 찢지는 않았지만 마치 텐트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려는 듯 손으로 텐트를 위아래로 쓰다듬는 소리가 들린다. 세상에, 조지! 그놈이 아까와 같이 술에 취한 말투로 소리친다. 이 모든 일들은 전부 15분 만에 일어났던 일들이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차례대로 씻고 있던 때 사촌 잭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채 캠프로 뛰어들어온다. 니들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그딴 개같은 장난 좀 치지마. 우린 그에게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물어본다. 그가 말하길 방금 숲에서 우리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양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랑 형 둘 다 서로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난 내가 어제 본 그놈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후 아침 늦게 나는 강가에 갔다가 이 뒤틀린 것처럼 생긴 사슴을 발견한다. 최대한 생김새를 설명하자면 그놈의 다리는 어디서 예촉이랑 싸우다 오기라도 한 것처럼 생겼고 그놈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 잡고 비튼 듯 엄청나게 변형되어 있었다. 내가 이 찌그러진 사슴 같은 거를 잠시 동안 바라보고 있자 그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걸어서 사라진다. 그 후 내가 형과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내가 강에서 자기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물론 난 그들에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우리가 숲속 어느 구역을 지날 때 나는 왠지 모를 공포심을 느꼈고 형이랑 사촌 잭도 그걸 느낀 듯 했다. 만약 내가 총이라도 들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쯤 완전히 겁에 질렸었겠지.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아까 그 사슴을 다시 보았다. 아까 내가 봤었던 바로 그 뒤틀린 사슴을. 그놈은 마치 우리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은 듯 다그닥거리며 사뿐사뿐 멀어져 간다. 잭은 적어도 싸보긴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지 그놈을 따라간다. 잭이 사슴을 향해 4발을 쏘았고 우린 그중 2발이 그놈에게 명중하는 걸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놈은 자기한테 총알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우린 몇 분 동안 그놈이 걸어서 멀어지는 걸 지켜봤는데
돌연 그놈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우린 사슴 발자국을 따라가 그놈이 쓰러지기라도 했나 확인했지만 그곳에 시체는 없었다. 그날 오후 늦게 우리가 캠프로 돌아가던 도중 어디선가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우리는 잔뜩 긴장을 한다. 우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들을 향해 총을 휘둘러댔고 그 소리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와 톤이 섞여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묘사할 때 흔히 말하는 그 가래 끓는 듯한 목소리가 아닌 그냥 원본 목소리들을 완벽하게 복제한 듯이 들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린 달려서 캠프까지 돌아갔다. 우리들이 하루 종일 벌어졌던 사건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던 그때 숲속에서 깡통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 셋 다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한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 어디선가 대화 소리 같은 게 들려오고 형이 그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다. 그곳엔 사슴과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섞인 듯한 모습을 한 키가 큰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것의 몸은 보디빌더 마냥 우락부락했고 입으로는 무언가 대사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랑 잭이 그놈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자 그것은 그 자리에서 잽싸게 달아난다. 그 후 우리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만 했다. 우린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바로 짐을 싸서 이 빌어먹을 숲에서 벗어나기로 한다. 막 여명이 밝아올 무렵 우린 짐을 싸다가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마치 자기가 무슨 목소리를 써서 우리를 불러야 할지 감을 못 잡은 듯 이런저런 목소리를 번갈아 내며 우리를 불렀다. 우린 트럭으로 달려가 잽싸게 그곳을 빠져나왔고 트럭을 몰아 숲을 나가는 중 우린 밝은 햇빛 아래에서 그놈을 다시 발견한다. 그놈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우리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내가 숲에 다시 나가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난 이제 숲에 갈 때는 반드시 총이랑 칼은 무조건 챙겨. 그리고 한참 뒤에나 나는 고트맨이나 크로울러 그리고 스키너커에 대한 전설들을 알게 되었지. 우리가 만났던 게 스키너커인지 뭔진 확실하지 않지만 특징들이 꽤 맞아떨어지는 것 같더라. 내가 8살 때 일이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우리 가족은 미국으로 왔었다. 70년대에 할머니는 우리 가족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우린 미국으로 놀러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쪽에서 많이 찾아갔었다. 미국에는 월마트도 있고 영화관에서 온종일 타이타닉만 틀어주지를 않았으니까. 할머니는 이곳에서 선생을 하셨고 모은 돈으로 은퇴한 뒤 교회에 집을 한 채 샀다. 할아버지가 40대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만 이곳에서 혼자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개를 기르고 계셨고 새랑 다람쥐에게 먹이 주는 걸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나에게 가끔 사슴이 집 근처로 와서 창밖에 심어놓은 꽃을 뜯어먹는다고 말씀하신다. 이곳에 사슴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뭐 별일은 아니겠지. 할머니는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걸 좋아하셨는데 가끔은 나도 같이 데리고 나가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시키셨다. 그럴 때는 내가 영어로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나랑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11월 초의 어느 날 할머니와 나는 개들을 데리고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산책을 나갔다. 이웃집들은 전부 서로 800m는 좋게 떨어져 있었으니까 할머니 집까지는 약 3집 정도의 거리였다. 슬슬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막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개들은 목줄을 차고 있진 않았지만 우리랑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 제일 큰 개 허스키 믹스가 앞발로 코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머지 두 개들은 재채기를 하거나 낑낑대더니 이내 허스키 믹스가 한 것처럼 앞발로 코를 비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멈추더니 개들이 저러는 걸 보니 이 근처에 사슴이 있는 게 분명하다며 그놈들은 언제나 개들을 아프게 만든다고 말한다. 나는 그 나이대 애들이 늘 그러듯이 왜요? 라고 하면서 물어본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사슴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숲의 모든 냄새를 가져간 다음 그 냄새들을 흉내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나는 뭐 이제 별 문제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반환점에 도착했고 개들에게 목줄을 채웠다. 나는 그 중에 제일 작은 조그마한 노란색 리트리버의 목줄을 맡았다. 우린 작은 다리 앞에서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 약 200m 앞에서 사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봐요, 할머니, 저기 사슴 보여요, 사슴. 나는 마치 원시인 같은 영어로 더듬더듬 말했다. 쉬, 아논, 저놈들을 놀래키면 안 돼. 사슴이 숲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내가 사슴이 술에 취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나는 할머니에게 술집에서 막 나온 아저씨 같은 사슴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사슴이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행동하는 걸 보았다. 마치 작은 나사를 땅에 떨어뜨린 사람처럼 초록색과 갈색이 섞인 풀숲을 이리저리 헤집기 시작한다. 사슴의 뿔이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놈은 손을 갖고 있었다. 그놈은 그러더니 작고 까만 무언가를 낚아챈다. 지금 생각해보면 까마귀의 시체였던 것 같다. 그리곤 사슴이 뒷다리로 일어선다. 그놈은 마치 허리가 아프지만 무리해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엉거주춤했다. 마치 말년의 늙은 권투 선수처럼. 사슴은 하늘을 쳐다본다. 그러곤 하늘을 향해 까마귀를 든 오른쪽 팔을 쭉 뻗어 자신의 얼굴 위까지 올린다. 그놈이 입을 벌린다. 죽은 까마귀를 한 입에 집어삼킨다. 내 목 뒤의 털이 바짝 곤두서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난 뜬금없이 그 사슴이 내가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려고 했던 강아지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걱정되기 시작했다. 나는 할머니를 쳐다봤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지면을 향해 푹 숙이고 있었다. 아논, 고개를 숙여 신발을 바라보거라. 사슴은 네가 쳐다보는 걸 싫어한단다. 하지만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슴을 돌아봤고 사슴이 우리를 향해 조금 가까워진 걸 보았다. 그놈은 이제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할머니, 사슴이 길을 막고 있어요. 너가 그를 바라봐서 그렇단다. 우린 이제 집까지 먼 길로 돌아가야겠구나. 할머니는 뒤돌아서 개들을 잡아 끌고 걷기 시작한다. 두 마리 다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숨긴 게 보였다. 나는 우리가 사슴에게 뭔가 못된 짓을 했나 보다 생각했지만 그때 나는 그놈이 그렇게 길을 차지하고 서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일도 거기에 있으려나? 우린 사실상 커다란 U자를 그리며 길 건너 할머니의 이웃들 땅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는데 2시간은 더 걸렸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맹세하건대 분명히 무언가가 내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목줄을 잡고 있었던 그 작은 개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 작은 개는 매가 채간 게 아니냐며 농담을 해대겠지.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엄마는 할머니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개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놈을 찾느라고 늦었다고 말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곧 오버하기 시작했기에 엄마는 곧바로 우리의 거짓말을 눈치챘다. 그 후 할머니는 더 이상 산책 갈 때 나를 데려가지 않으셨다. 몇 달 전 나에게 있었던 일이다. 형이 여자친구랑 장 보러 간 사이 나는 형네가 얼마 전에 이사온 집에서 태어난 지 2달 된 조카를 봐주고 있었다. 애기가 귀여운 짓 하는 걸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조카가 내 머리 위에서 뭔가 움직이기라도 하는 듯 내 머리 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눈치챘다.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뭔진 몰라도 눈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것에 굉장히 집중한 듯 보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고 당연하게도 그곳엔 소파 등받이와 벽 말곤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고개를 다시 내려 조카를 바라보았을 때 조카는 이제 복도 쪽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다. 나도 조카를 따라 복도를 바라보았고 그때 네가 어떤 신을 믿던지 간에 거기다 대고 맹세하건대 난 거기서 기다란 손가락을 가진 손이 문 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펄쩍 뛰며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물론 당연히 조카를 품에 안고서. 그 씨발 누구요? 죽고 싶어 환장했냐? 난 그 자리에 서서 복도 안쪽을 바라본다.
조카도 깨르르 웃으며 복도 안쪽을 바라본다. 나는 복도 입구와 소파에서 멀어지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다. 나 총도 있으니까 거짓말이다. 바람구멍 나고 싶지 않으면 허튼 일 하지 말아라잉. 안쪽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앞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문이 열리고 형이랑 형의 여자친구가 들어온다. 지금 집안에 누군가 있어. 나는 형의 여자친구에게 조카를 건네주며 말한다. 나랑 형은 전속력으로 복도로 달려가 복도 끝에 있는 방 문을 차고 들어간다. 그 방 안에는 옷이랑 각종 잡동사니들이 온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다. 불과 1시간 전 내가 이 집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방은 깨끗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후로 난 이제 애기랑 단 둘이 있는 것도 꺼려진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게 겁에 질렸던 이야기였어.